황건의 회오리 드디어 일다. 후한 중평 원년 몇몇 생각 깊은 선비들이 전부터 우려해오던 대로 태평도의 무리는 일제히 봉기했다. 원래 도는 황노지학이라 하여 학술의 한 갈래, 특히 노자의 정치론을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때에 이르면 도류들은 그런 가르침을 도외시한 채 실제로 신선을 구하고 영단을 만드는 방사들로 변해 노자는 대개 자신을 높이고 신비화시키는 데만 이용했다. 그러다가 후한 말에 이르러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잡다한 민간 신앙과 결합되어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계통은 크게 두 갈래였다. 그 하나는 후한 순제 때에 창시된 장릉의 오두미도였다. 장릉은 촉에 머물면서 공명산에서 돌을 깨쳤다고 하는데 스스로 부서를 지어 사람의 병을 고치고 못된 귀신을 쫓는다고. 백성들을 홀리니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 오두미도란 그가 입도자에게는 반드시 쌀, 단 말을 바치게 한 데서 비롯된 이름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장릉은 아들 장영에게 전하고 장영은 다시 아들 장로에게 전하여 한중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다. 다른 한 갈래는 바로 태평도였다. 장릉과 같은 시대에 낭야 사람으로 우길이란 도사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신서 100여 권을 하늘로부터 얻었다 하여 태평청령도 또는 태평경이란 이름으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음양과 제의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태평도라는 가르침이 정식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거록사람 장각에 의해서였다. 장각은 원래 학업을 닦아 활로에 오르고자 하였으나 관리에 뽑히지 못하자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는 걸 업으로 삼았다. 어느 날 우연히 산속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눈은 푸른빛이 돌듯 맑고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손에 든 명아주 지팡이는 장각으로 하여금 한눈에 여느 늙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이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는데 노인이 문득 청아한 목소리로 장각을 불렀다. 장각이 그에 따르니 노인은 장각을 어떤 동굴로 데려가 책 3권을 내주며 일렀다. 이 책의 이름은 태평요술이라 한다. 내가 이 책을 얻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려니와 너는 마땅히 이 책을 익혀 널리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하라. 만약 딴 뜻을 품으면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라. 이에 장각이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성명을 물었으나 노인은 다만 스스로를 남한오선이라고만 밝히고는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그때 장각이 얻은 천서가 바로 태평경으로 그 신비한 얘기는 아마도 산속을 헤매다 만난 어떤 방사로부터 태평경을 얻게 된 경위를 미화시킨 것이리라. 그 뒤 장각은 그 태평경을 밤낮으로 읽어 부적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법과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막는 법 등을 익히니 사람들은 그를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도인으로 우러르게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장각은 스스로를 태평도인으로 일컫고 그 가르침을 태평도라 하여 널리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관리와 도적들에게 시달리고 잦은 천재지변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무리지어 그를 따르자 스스로를 대현양사로 높이고 500제자를 골라 더욱 널리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게 했다. 그 500제자는 모두 태평경의 가르침을 익힌 자들로 능히 부적 태운 물로 사람을 치료할 줄 알았다. 대개의 종교적인 치료가 그렇듯이 부적을 태운 물로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도 일종의 심리요법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의 가슴에 여러 가지 사술로 믿음의 환상을 심어 거기에 의지해 질병을 극복할 정신력을 끌어내는 방법이었다. 거기다가 설령 병이 낫지 않아도 그들을 의심할 수 없게 한 것은 그들이 미리 꾸며놓은 말의 농간 때문이었다.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믿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걸 마셔도 낫지 않는다는 방패막이를 해두고
또 함께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며 그 회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둠으로써 병이 낫지 않아도 원망받지 않고 빠져나갈 길을 미리 터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니 자연 백성들은 태평도만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여겨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날로 늘어갔다.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는 식에서 남이 열심이니까 나는 더욱 열심히 한다는 식의 종교 집단에서 흔히 보는 열기의 상승 효과로 그런 그들의 세력이 한층 빠르게 널리 퍼져나가는 걸 도왔다. 그리하여 광화 6년에 대기근과 중평대 역지를 겪는 동안 태평도의 무리는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 장각은 이에 다시 전국에 36방을 두고 각기 거수라는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방은 큰 것이 마녀 교도를 거느렸고 작은 것도 6, 7천은 되었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누런 하늘이 서리라. 때는 바로 갑자년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라는 자기들끼리 몰래 부르던 노래가 거리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공공연히 불려지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거기다가 또 장각은 교도들에게 집집마다 대문에 갑자라는 두 자를 백토로 쓰게 하니 청, 예, 유, 서, 기, 형, 양, 연 8주는 집마다 갑자 두 자가 대문에 쓰이다시피 했다. 태평요술을 전해준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각은 진작부터 품고 있던 딴 마음을 드디어 겉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무릇 얻기 힘든 것이 민심이다. 그런데 이제 민심이 이미 우리를 따르니 만약 이 기세를 타고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장각은 아우 장보와 장량에게 그렇게 속을 털어놓은 뒤 먼저 자신이 신임하는 마원이란 자에게 금과 비단을 듬뿍 싣고 도성으로 떠나도록 했다. 그 금과 비단으로 십상시 가운데 하나인 봉서 등을 매수하여 일이 벌어지면 궁궐 안에서 호응케 할 작정이었다. 처음 한동안 일은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업에 자리를 잡은 마원이는 금과 비단을 풀어 탐욕스러운 환관들의 환심을 사기에 성공했다. 이에 힘을 얻은 장각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누런 깃발을 만들게 하고 한편으로는 아끼는 제자 당주를 보내 봉서 등에게 직접 밀서를 내렸다. 난이 성공한 뒤에 보답에 대한 약속과 아울러 거사할 날을 잡아 알린 편지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비에서 일은 어그러지고 말았다. 제자 당주가 배반을 해서 밀서와 함께 태평도 무리들의 별난 계획을 낱낱이 일러바친 것이었다. 이에 놀란 황제는 하황후의 오라비인 대장군 하진을 불러들여 별난을 막게 했다. 대장군 하진은 그날로 군사들을 풀어 마원이를 사로잡아 목을 베고 이어 봉서 등 그 일에 연루된 환관과 일당 천여 명을 잡아가두었다. 일이 이미 드러나 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장각은 그날로 군사를 일으켰다. 제자의 배반으로 원래 계획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반란에 들어간 것이었다. 중평 원년 2월이었다. 바야흐로 한 해 운수는 다해가고 있다. 이제 큰 성인이 나셨으니 그대들은 모두 하늘의 뜻을 따라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라. 장각은 스스로를 청공장군으로 높이고 아우장보는 지공장군, 장량은 인공장군이라 일컬으며 그렇게 백성들을 충동했다. 그러지 않아도 고단하고 서러움 받던 백성들이었다. 무거운 세금도 부족해 살갗을 벗겨가듯 혹독한 수탈을 일삼는 벼슬하는 도둑들과 그들을 대항해 싸운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똑같은 수탈을 되풀이하는 산속의 도둑들에게 시달리고 겹치는 기근으로 고통당해 온 백성들의 고단함과 서러움은 장각의 도당들이 보여주는 종교적 환상과 어우러지자 금세 광기와 분노로 변했다. 그에 따라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단지 새로운 세상이 오리라는 기대만으로 백성들은 쉽게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따라 나서니 그 수는 무려 4, 50만이 되었다. 누런 수건은 누런 하늘이 새로이 열린다는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보통 그 난리는 황걸란이라 불리고
그들 도당도 황건적이라 불리게 되었다. 조정의 무능과 부패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기강도 형편없이 문란한 지방의 관군들이 그런 황건적을 당해낼 리가 없었다. 싸움마다 패하느니 관군이요 올라오느니 급한 구조 요청이었다. 그대로 가다가는 한해 천하를 삼켜버릴 듯한 황건적의 기세였다. 이에 대장군 하진은 황제에게 상주하여 각처의 방비를 어미하고 도적을 쳐 공을 세우라는 조명을 급히 내리게 하는 한편 정병을 보내 도적을 치게 했다. 각처의 방비를 엄하게 한다 함은 황건적이 몰려오는 주군의 성을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 외에 함곡, 대곡, 광성, 이궐, 환원, 선문, 맹진, 소평진 등 여러 관의 도위를 설치하여 황건적의 침입을 막게 한 것이었다. 또 정병을 보내치게 했다 함은 경사를 지키던 날랭 군사를 역시 문무를 겸한 세 사람을 중랑장으로 뽑아 맡긴 일로 그 셋은 다름 아닌 유비의 스승 노식과 전 북지태수 황보숭 그리고 역시 전 교지태수 주전이었다. 국왕 및 여강태수로서 남쪽 오랑캐의 모반을 진압한 노식은 물론 황보숭과 주전 또한 당대에 손꼽는 장제들이었다. 황보숭은 안정군 조나 땅 사람으로 시설을 즐기면서도 말타기와 활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일찍부터 문무겸전의 큰 그릇으로 기대를 모았다. 효렴에 청거되어 의랑에까지 올랐으나 당고의 화에 연루되어 북지태수로 밀려났다가 황걸란이 일기 몇 달 전에야 다시 도성에 불려들어와 있었다. 황보숭은 좌중낭장이 되어 도적을 치라는 대명을 받자 황제에게 아뢰었다. 재주 없고 용렬한 신이 하해와 같은 성은을 입어 대임을 맡게 되니 실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마땅히 늙은 목을 걸어 입은 성은에 만에 하나라도 갚고자 하나 사졸은 정강하지 못하고 마필이며 무구도 부족하여 마침내 폐하의 염려를 덜어드리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당금을 푸시어 널리 인재를 거두어들이시고 중장전과 서원의 말을 내어 허술한 병기와 부족한 마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황관들에게 농락되어 앞뒤를 가리지 못하던 황제도 일이 그 지경에 이르니 그런 황보숭의 진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우중랑장 주전이 다시 아뢰었다. 신 또한 하해와 같은 성총을 입어 삼군을 통솔하는 장렬에 오르게 되었으나 몸은 늙고 힘은 줄어 선봉이 되어 말을 달리고 창칼을 휘두르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 스스로 젊고 재주 있는 장수를 골라 선봉을 삼음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전의 자는 공의로 회계군 상우 땅 사람이었다. 일찍 굴리로 출발했으나 교지태수가 되어 그 땅을 휩쓸던 큰 도적 양룡의 무리를 소탕하여 널리 용맹을 떨쳤다. 싸움에서는 셋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의 청이고 보니 또한 황제는 기꺼이 윤허했다. 선봉을 정하는 것은 장수된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대권이다. 새삼 논의할 필요조차 없으니 특히 그대가 청하는 바를 보니 의중의 인물이 따로 있는 듯하다.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라. 신이 선봉으로 삼고자 하는 장수는 오군의 송견이란 자입니다. 무예와 용맹이 빼어난 데다 약간의 지략까지 갖추고 있어 가히 왕사의 앞머리에 세울 만한 장제입니다. 송견이라면 짐도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다. 회계의 요적 허차를 목뺀 그 청년 장수가 아닌가? 그렇다옵니다. 지금 합의에 승이 되어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는 바 폐하께서 윤허하여 주신다면 그를 좌군사마로 쓰고 싶사옵니다. 그가 합의성에 있다면 무슨 수로 기일을 넘기지 않고 불러 선봉에 세울 수 있겠느냐? 한번 폐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는 인물이니 결코 왕사를 지체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황보숭도 아뢰었다. 신에게도 한 사람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당인마저도 사졸로 뽑았음을 허락한 터의 황보 중랑이 새삼 청하는 것을 보니 또한 예사 인물은 아닌 듯하다. 누구를 쓰고자 하는가? 패국 조조입니다. 지금 의랑으로 광록훈에 속해 있으나 가히 일군을 이끌 만한 장제입니다.
특히 그를 좌우에 두어 신의 재주 없고 늙음을 가리고자 하오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그의 매서운 상소문은 여러 번 읽은 적이 있으나 그토록 빼어난 장제인 줄은 몰랐도다. 조조에게 기도의를 제수하여 황보 중랑의 막하에 속하게 하라. 황제는 그렇게 윤호한 뒤 묵묵히 있는 노식을 향했다. 노 중랑은 달리 뽑아 좌우에 두고 싶은 인재가 없는가. 그 말에 송구스러운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던 북중랑장 노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찍 성총을 입어 묘당에 든 지 여러 해 시중 상서를 거치면서도 도적의 화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버려두고 무슨 청이 있겠사옵니까? 말없이 나아가 시체를 맑아죽에 싸서 돌아오는 일이 마땅하나 하문이 계시오니 아뢰겠사옵니다. 신에게는 원래 공손찬이란 제자가 있사오나 그는 지금 요동속국 장사로 나가 있어 변방을 비울 처지가 못 되오니 하남 원소로 대신하겠사옵니다. 원소는 이미 조정에 널리 알려진 터라 새삼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황제도 두말 없이 그 청을 윤허하니 원소는 중군교의로 노식을 배하에 들게 되었다. 그 무렵 조조는 한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불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처음 낙양의 부도위로 출발하면서 중상시인 건석의 아제비를 때려 죽인 일에서부터 그가 보여준 강직함과 과단성은 오래자나 그를 황관들의 공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4년도 못 돼 동구라는 작은 고을의 현령으로 쫓겨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황후 송씨의 폐위 사건에 연루돼 아예 삭탈관직을 당했다. 황후의 일족으로 주살된 송기란 이가 조조의 종매부인 것이 벼슬길에서 쫓겨나게 된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그 뒤에는 조조를 미워하는 황관들의 참소가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제에게 조조를 나쁘게 말해오던 그들이라. 그같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촛땅으로 낙향에 갔다. 그리고 한 야인으로 돌아가 옛날의 패거리와 어울리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다. 뒷날 무선왕으로 높임을 받은 변씨를 첩으로 받아들인 것도 그 무렵이었다. 변씨는 낭야군 계양 사람으로 가세가 비난하여 일찍 창기가 되었다가 자색이 뛰어나고 천성이 총명하여 조조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낙향한 지 오래지 않아서 그녀에게 빠져든 조조는 드디어 청금으로 그녀를 사들인 것이었다. 나중에 조조의 뒤를 잇게 되는 조비는 바로 그 변씨가 낳은 아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 낙향 시절은 활동적인 조조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평온했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철저한 무위의 세월로 보이는 그 시기야말로 조조에게 있어서는 뒷날의 웅비를 위한 중요한 준비기였다. 그의 기반이 되는 패국 일대의 인맥과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질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몇 년의 벼슬살이 동안 조조와 패국 일대의 인걸들 사이는 하우돈과 조홍들을 빼고는 저절로 소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우연을 비롯한 생가 쪽의 호걸들과 조인을 비롯한 양가 쪽의 호걸들, 그리고 허유, 이전, 악진 등 입협 시절의 패거리들은 조조가 험한 벼슬살이에 골몰해 있는 동안 차차 멀어져 갔는데 그 낙향을 계기로 다시 옛날처럼 가깝게 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조조는 다시 의랑으로 뽑히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비록 광록훈 아래의 문관에 지나지 않았지만 황제에게 직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조가 전부터 얻고자 하던 자리였다.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끝이 삐어져 나오고 사양은 싸고 싸도 향내가 새어나오듯 아무리 황관들이 가로막아도 한 또한 조조란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번 좌절을 맛본 벼슬살이었지만 다시 불려나온 조조의 기백과 충성은 3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 한 예가 다시 묘당에 든 즉시 조조가 올린 상소문이었다. 진번, 두무 등 전조 때부터의 훌륭한 신하들이 당인으로 몰리어 화를 입은 것은 실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옵니다. 당고의 화일에 조정은 간사한 자들만 가득하고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신하들은 사라져
이제는 나뭇잎이 오히려 가라앉고 돌멩이가 물에 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어지러운 조정의 기틀을 바로잡으시고 고조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뜻을 잊지 마옵소서. 영창태수 조행이 당인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맞아 죽은 지 몇 해 되지 않은 때라. 조조의 그와 같은 상소는 목숨을 내건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행히 황제는 전처럼 노하지는 않았으나 그같이 충성스러운 상소를 귀담아 들을 만큼은 못 되었다. 옳은 말이라 여기면서도 연일 술과 여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조조는 이듬해 다시 상소문을 올렸다. 지금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삼공이 한결같이 힘있는 자의 위세에 눌려 정사를 바로 펴지 못하고 나라는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귀한 국록을 먹으면서도 자기 할 바를 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소서. 전보다 한층 매서운 상소였다. 황제도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조의 상소를 듣는 채 했다. 탐관 오리를 다스리라는 명과 함께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이들을 벼슬길로 불러들이는 등 몇 가지 형식적인 개혁을 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은 이미 그 정도의 성의 없는 치료로 소생될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운 병에 걸려 있었다. 황제의 명을 따라 일시 엄숙한 기풍이 조정에 이는 듯 했으나 곧 전보다 더 큰 부정과 부패가 뒤따랐다. 탐관 오리를 내쫓는다는 것은 새로운 탐관 오리에게 벼슬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자신의 상소가 무의로 돌아가자 조조도 드디어 입을 다물었다. 이미 말과 글로는 허물어져 내리는 한 제국을 바로 잡을 길이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조의 가슴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기 시작했음도 부인할 길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허자강을 찾아간 일이었다. 허자장은 당대에서 제일 간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상을 잘 보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교현도 그를 찾아가 보라고 권한 적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답답하기도 해서 조조는 어느 날 허자장을 찾아갔다. 허자장은 조조의 상을 이모저모 뜯어보기만 할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다가 조조가 여러 번 재촉한 뒤에야 응했다. 당신은 치세에는 능신이 될 것이고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에 대한 조조의 반응이었다. 난세의 간웅이란 꺼림칙한 단서가 붙어 있음에도 껄껄 웃으며 크게 흡족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에 대한 충성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솔직히 드러낸 태도였다. 하지만 속마음이 그러하기에 그의 충성은 한층 뜨거운 것이 되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육아의 가르침에 젖어온 그에게는 난세의 간웅보다는 치세의 능신 쪽이 훨씬 마음에 드는 역할이었다. 그리하여 그 때문에 조조는 더욱 그 난세를 막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기도위로 황보숭을 따라 출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도 조조의 마음은 그에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힘은 모조리 끌어내 황건적을 평정하는데 쏟으리라는 결심뿐이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이끌게 될 군사들을 점거하고 기치와 복색을 모두 붉은색으로만 쓰게 했다. 자신도 한 벌 붉은 점포와 붉은 수술 달린 투구에다 불꽃 같은 털을 가진 말 한 피를 구하였다. 빼어나지 못한 용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붉은색의 강렬함으로 적과 아군의 안목을 한꺼번에 압도하려는 뜻이 더 많이 담긴 차림이었다. 그런 다음 조조는 이번에도 그를 따라온 하우돈과 조홍을 불렀다. 너희들은 당장 초현으로 내려가거라. 그곳에서 급히 할 일이 있다. 역시 조조를 따라 출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조홍과 하우돈이 조조의 그 같은 말에 뜻밖이라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물론 너희들의 뜻은 내가 잘 안다. 나도 너희들이 좌우에 있으면 든든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호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홍이 물었다. 의군을 일으키는 일이다. 가서 하우연, 조인, 악진, 이전,
허유 등에게 내 뜻을 전하고 의군을 일으켜라. 군자금은 아버님께서 대어주실 것이다. 도적을 치는 일이라면 나라에 관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사제를 털어가며 의군을 일으키라니요? 도적의 형세를 보니 이미 관군만으로 진압하기는 글렀다. 초야에 묻혀있는 의기남아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아서는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있는 도적을 깨칠 수가 없다. 그럼 의군을 모아 형님께 데려올까요? 아니, 반드시 나를 찾아올 필요는 없다. 가서 고향 땅만 지키면 된다. 만약 도적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더라도 초연을 떠나지 마라. 하지만 조홍은 물론 하우돈도 조조의 뜻이 통짐작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말없이 둘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하우돈이 궁금한 듯 끼어들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일껏 의군을 일으켜놓고 도적을 찾아 나서지는 말라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천리길을 달려가 의군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자 한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던 조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한결같이 내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 말하겠다. 지금 천하는 황건적으로 들끓고 있으나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 험한 난세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엇보다 힘이 필요해진다. 하지만 국법은 사사로이 군사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사사로이 군사를 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황건정난을 핑계로 한 의군뿐이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어디다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내게는 그 사사로운 힘이 머지않아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다. 광군은 내 힘이 못 된다. 이 뜻을 알겠느냐? 조조가 그렇게 말하자 둘도 대강은 그 뜻이 짐작되는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겠습니다. 둘은 목소리를 모아 그렇게 대답한 뒤 귀향을 서둘렀다. 조조와 같은 시기에 원소도 출전의 명을 받았다. 그 무렵 원소는 대장군 하진의 청을 이기지 못해 북군의 교위로 있었지만 그 벼슬보다는 낙양의 명사로서 더 알려져 있었다. 조조의 예상대로 노모의 병을 핑계로 복양의 장노릇을 그만두고 돌아온 원소는 그 뒤 더는 벼슬길로 나가려 들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모친이 죽자 복을 핑계로 3년을 선비의 묘 곁에서 보낸 그는 이어 모친의 복을 벗기 바쁘게 입양 전에 죽은 양부의 복을 거슬러 입어 다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모든 구실이 다 없어진 뒤에도 여전히 낙양의 자택에 눌러앉아 벼슬 대신 사람 사귀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 마치 일생을 무위무관으로 마칠 작정인 것 같았다. 워낙 사세오공의 명가인데다 성격이 밝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이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아도 원소의 집 앞에는 수레가 끊어질 날이 없었다. 수레란 것이 이미 높고 귀한 지체를 나타내는 물건이고 보면 원소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신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위로는 조정의 공경들로부터 아래로는 유역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름을 얻고 있는 이치고 원소의 집을 드나들지 않는 자는 없다시피 했다. 그리고 개중에는 장맹탁, 하백구, 오자경 같은 장안의 호걸들은 물론 조조의 패거리인 허유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까지고 원소의 그 같은 은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벼슬은 마다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리를 늘려가는 그에게 차차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일에 민감한 것은 황관들이었다. 명문의 후예로서 황문을 경멸하고 천시하는 것이 몸에 밴 원소였기 때문이다. 중상시인 조충 같은 자는 여러 동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의심을 말했다. 원본초는 아비 할비를 등에 업고 앉아서 큰 이름을 얻고 있으면서도 조정의 부름을 듣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널리 천하의 인재를 모으고 자기를 위해 죽어줄 선비를 기르니 그가 무얼 꾀하고 있는지 실로 모를 일이다. 대궐 깊이 들어앉은 내시들의 귀에까지 원소의 동태가 알려질 지경이니 한간에 떠도는 소문 또한 원소에게 유리할 리 없었다. 이를 듣다 못한 숙부 원회가 여러 차례 원소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내리는 벼슬도 않고 별 실속도 없이 패거리를 모아 세상 사람들의 의심만 사고 있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 장차 우리 원가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썩고 무능한 조정에 깊이 실망하고 분개해 있으면서도 그 벼슬만은 내직 외직을 가리지 않고 받고 있는 종제 원술도 충고했다. 형님의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불의에 무리에 가담해 몸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홀로 깨끗한 힘을 길러 기울어져가는 한조를 바로잡고자 하시지만 뜻대로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힘을 기른다 해도 사사로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님께서 1000명의 호거를 모으고 10,000명의 의사를 기른다 한들 남북군과 서원팔교위에나 미치겠습니까? 대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간신배들릴수록 천자를 끼고 도는 법입니다. 형님께서 내세우는 대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지엄한 천자의 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들어가야 하고 간신배들을 쫓으려면 그들이 소굴로 삼고 있는 묘당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